여기 왼쪽 아래에다가 선생님이 채팅창을 올려놓게 하고 이제 소리도 나오게 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김도윤님이 좋아요 질문하는 2 것들을 싫어요 요걸로 2에서 좀 좋아요 1 들으려고 싫어요 3이 해요. 되는 마술. 아니 도대체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싫어요로 누르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이거? 야 이것들이 씨어 EBS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라이브 켰더니만 김주영님이 2421 김주영. 홍찬우님이 2410 홍찬우. 야 좋아요가 싫어요를 더 압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수업 못하겠다 이 자식들아. 음. 자 좋아요가 많으면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안혜성님이 2406 안혜성. 혜성이도 왔고. 야 이러니까 좋아요가 늘어나네. 야 웃긴 놈들이네 이거 아주 그냥. 성수빈님이 갑자기 좋아요 많아졌어. 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만나야 되는데 이거 민망해서 어떻게 만나겠어 이거. 조현우님이 키키키키. 야 이제부터 좋아요 수를 보고 시험에 대한 힌트를 한 번씩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 야 동시 서윤님이 시청자 키키키키키키키키. 20명인데 야 진짜 한 20개 한 19개 성수빈님이 나오면 내가 얘들아 진짜 좋아요 시험 문제 올려. 그냥 그냥 막 시험지 막 들고 막 응? 조현우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 자 어쨌든 이제 잠깐 다른 얘기는 좀 그만하기로 하고요. 시험 문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총 25문제이고요. 이번에는 어,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쭉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각 4점씩이고 시험 범위는 고려에서부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 마지막에 쓴 어, 이제 병자호란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근데 고려에서부터 병자호란까지라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엄청 선생님이 많이 뺄 거예요. 선생님 이제 다음 주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중간에 뭐 문화, 뭐 제도, 뭐 지방 행정제도 이런 것도 어려운 거 있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싹 뺐습니다. 음, 진짜 딱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그 문화사, 경제사, 그 다음에 제도 이런 부분은 싹 뺐으니까 그런 건 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도병마사,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중서성,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육부제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많이 나올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은 싹 빠져요.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소단원별로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이야기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더 질문 있으면은 중간중간에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 결과도 이제 다음 성수빈님이 주에 고려는 여러분들 전체 다 안내를 하는 한번 할 거예요. 겁니다. 예, 고려 전체 다 하는 건데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싹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문화재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제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싹 빠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고려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정리는 한 번 더 저기 어디야?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되겠죠? 선생님이랑 보겠죠? 그때 어디 어디 안 해야 되는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야기, 고려사의 흐름만 기억하시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사도 이야기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김지영님이 될 연도 다 외워야 겁니다. 해요. 연도 외울 필요 절대 없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연도 외워서 어디다 쓸 거냐고.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한 2개 정도만 외우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2개 정도 외우라고 한 거. 아우 학교 폭력 다연곤등님이 170 1170.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김주영님이 임진왜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홍찬우님이 1599.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혹시 더 질문 없으면은 이제 수업을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게 중간중간에 진짜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 여기 태조에서부터 선조까지 일단 한번 배웠습니다. 태조에서부터 선조까지 한번 배웠고요. 자, 지금 배울 내용이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의 이야기, 바로 여기쯤의 이야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안 보이는구나.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가 몰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몰락하면서 막대한 폐해를 남기고 갔다. 경제적인 측면이 어려워졌다. 자, 이런 거를 다시 개혁하고 회복하고자 사림 세력들이 노력하였고 이 사림 세력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둘로 나누어졌다. 그게 바로 붕당이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누가 쳐들어왔다? 일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은 어찌되었든 간에 EBS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빈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의 과정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다라고 하고 끝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겪고 난 선조 때 이야기 그리고 광해군까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임금을 이야기할 때 특히 조선왕조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좀 부족한 왕들 혹은 나라를 망친 왕 등을 이야기할 때 한 2명 정도를 대체적으로 많이 꼽아요. 뭐 첫 번째로 뭐 인조, 우리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게 될 병자호란 때 이야기할 인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선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조에 대해서는 꽤나 오해하고 있는데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꽤나 괜찮고 영민한 왕이었습니다. 뭐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순신을 임명한 것도 사실은 선조예요. 율곡, 이황, 뭐 남명, 조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뭔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조 때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둔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조가 가장 욕을 먹는 게 뭐냐면은
영화나 요새 막 역사 방송에서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좀 한번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이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갔다 혹은 도망갔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까지 한반도에 나타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평지가 많은 나라일까요? 산이 많은 나라일까요?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게 어떤 전쟁에 유리하냐면은 우리가 쳐들어오는 전쟁보다 들어오는 적을 막는 데 조현우님이 산. 굉장히 유리해요. 음. 네, 맞아요. 연우가 말한 것처럼 산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3대 대첩들 보시면은 다 이런 꼴이에요. 아, 한산도 대첩을 제외하고 첫 번째 살수 대첩, 두 번째 귀주 대첩, 세 번째가 한산도 대첩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특히 북쪽, 중국 기병대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평지보다는 산이 많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병대가 힘을 쓸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피난을 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든 강화도로 피난을 가든 그러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적들이 와서 왕을 쫓으러 막 찾으러 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든 간에 이렇게 성들을 쌓아놔요. 그러면은 뭘 막아버리느냐? 이 왕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본대의 보급 있죠. 이 보급을 끊어버려요. 다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전쟁은요, 결국 먹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아마 그 군대에 제일 많이 일으켰었던 살수대첩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실제로 뭐 113만까지 여러분들은 모으진 않았지만 수나라에 살수대첩 때 이제 수나라 군대가 이제 11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중에 약 70만 정도가 보급 부대예요. 보급 부대. 아니 배고프면은 전쟁을 어떻게 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대가 들어오던 간에 공식이에요. 들어온다. 왕은 피난 간다. 음. 자, 이렇게 피난 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있었던 성들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보급 부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안에 갇혀서 굶고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우리가 또 이게 가능했던 게 그냥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험준한 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정묘호란, 병조호란도. 어, 자, 그런데 이제 외구의 침략도 마찬가지예요. 외구의 침략이 왔을 때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한양을 비우고 왕이 피난을 가서 버티고 버티다가 보급을 끊어서 막으면 우리의 승리. 근데 어, 선조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의주까지 피난을 간 거는 괜찮은데 선조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의주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이 당시 중국이 이제 명나라예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러면서 왕의 권위가 정말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도망가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려 때 고려의 2차 침입 때 여러분 강감찬 알고 있죠? 이게 3차 침입 이야기예요. 2차 때 현종도 정말 먼 피난길을 막 걸어 다니면서 끝까지 버텼어. 똑같은 케이스지만 한쪽은 정말로 중국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던 거고 한쪽은 정말 전쟁을 위해서 피난길에 오른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다? 바닥을 치게 되었다. 음. 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 영토가 한 3분의 1 정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농지가 3분의 1이 박살났다라고 이거는 통계 자료에 잡힌 것만이지 아마 실제로 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이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왕, 야 이거 완전히 권위가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아들인 광해군이에요. 광해가 의주에서 이제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나라를 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야 광해 네가 내 대신 나라 좀 다스려봐. 분조를 만든다고 해요. 조정을 둘로 나눈다. 나는 의주에서 명나라로 가고 싶으니까 그래도 이 흩어져 있는 의병들도 일어나고 군대를 지휘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 광해 네가 해라. 근데 이때 광해의 나이가 18세인가 17세인가 그랬어요.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죠. 한 나라의 운명과 이 전쟁을 지휘하기에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역할을 광해가 또 생각보다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냐면은 이 전쟁 중에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이 광해의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광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해를 굉장히 칭찬해요. 흩어져 있는 민심을 바로잡고요. 뭐 전쟁 중에 막 풍천노숙하면서 지휘하러 막 전국을 누비고 그리고 실무 능력까지 갖췄던 뭐라고 할까 재능이 뛰어난 왕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 광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조선 왕조에서 전국을 다 누비면서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본 사람은 딱 2명의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태조 이성계 그리고 광해밖에 없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듣는 거랑 내 눈으로 실제 업무를 보고 전국을 파악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능도 충분하다 그랬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조 입장에서 광해군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 아, 내 아들내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라이벌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니 나는 전쟁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난 가느라고 그냥 욕도 바가지로 먹었는데 백성들은 광해군 전쟁도 잘 이끌었지 임진왜란도 잘 막아냈지. 야 더군다나 명나라에서조차도 아우 광해군 짱짱짱 이러고 있지. 자 선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선위 파동이란 거를 해요. 선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니 나의 왕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선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못해서 물려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의 왕권이 높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답변을 좀 이거는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막 수업도 너무 엉망으로 들었어.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막 반항하고 까불대고 막 어디 가서 막 저기 뭐 담배도 한 대 좀 물다 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우리 반이 너무 엉망진창이 됐어. 음. 지금 막 유튜브 수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딴 거 켜놓고 딴짓하고 있고 막. 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딱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선생 역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교사 역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물러날 수 없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 내가 잘못했으니 너희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 대, 엉덩이 한 대씩 때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 잘못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장, 부회장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날 때리라고 했어. 우리 반이 엉망이 된 건 다 내 탓이야. 나를 때리고 가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진짜로 막 선생님 막 빠따 때리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음. 만약에 여기서 진짜 선생님 빠따 때린다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음.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래, 너희들이 선생님을 인정해 줬으니까 선생님 이제 다시 열심히 수업을 할게라고 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왕이고 여러분들이 신하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덕이 부족하니 나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익성관이라고 하죠. 그 왕이 쓰는 그 모자 있어요. 이 모자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세자한테 물려주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빨리 물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이거 역적이야. 안 됩니다. 아직 더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얘기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거기서 슬쩍 익성관에 다시 쓰면서 그래? 니네가 더 열심히 다시 하라고 했지? 알았어, 그럼 더 열심히 할게 라고 하면서 나를 더 추대받는 거지. 자, 요런 선입파동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광해군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광해군 입장에서 아빠가 야 물러줄게. 야 너 왕해. 야 왕해. 어, 어우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진짜로 받으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가지고 안 됩니다. 전하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몇 날 며칠은 무릎 꿇고 땡볕에 서 있고 그래야 돼.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광해군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조가 또 하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한 게 있냐면 결혼도 한 번 더 해요. 자, 이 당시에 선조가 50둘인가 54셨나 하여튼 5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봐. 전쟁 중에 자기 부인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 빨리 국모의 자리를 비워둬선 안 된다라고 해서 니들 자꾸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왕인데 하면서 혼인을 성사시킵니다. 은근히 신하들을 압박해서 그래서 이때 임목 대비 나이가 18인가 새로 부인을 얻어요. 임목 대비 이때 선조 나이가 50대고 어쨌든 부인이 10대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임목대비와 선조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네요. 영창대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광해는요.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임목 대비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실비예요. 정실비에 지금 첫째 아들인 영창대군이 와버렸습니다. 예, 영창가자 철컹철컹 나올 줄 알았네요. 어떻게 매년 똑같은 드립이네 이거는. 참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영창대군이 등장하게 되면서 광해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반신반의하는 거야. 이거 뭐야?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거야? 이거 영창대군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선조가 이거 슬쩍 봤는데 이거 뭐야? 신하들이 좀 갈팡질팡하네. 또 요거 내가 이용해가지고 나의 권한을 높이는데 잘 봐. 내가 여기서 어느 선택을 하는지 잘 봐, 잘 봐, 잘 봐 하면서 나의 왕권을 높이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죠. 물론 실제로 바꾸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선조가 멍청하진 않아요. 괜히 이거 바꿨다가 어떻게 될까? 이거 비슷한 경우 있잖아. 어린 대군, 어린 왕자, 힘이 센 삼촌, 실무 경험이 많은 힘이 센 뭐 배다른 형제. 마치 계유정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조 역시도 이거를 뒤집을 마음은 없었어. 이미 세자를 내가 정해놨는데. 다만 이러한 분쟁을 통해서 선조는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선조는 은근하게 영창대군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명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의 명나라도 있죠? 명나라도 광해가 왕이 되는 것을 처음에는 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명나라의 개인적인 사정인데 명나라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황제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만력제에게도 아들이 또 여러 명 있었는데 만력제가 아꼈던 아들이 또 후궁의 아들인 거야. 근데 명나라의 신하들은 안 된다.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 돼야 된다. 아니 이거 왜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느냐. 근데 만력제는 그래도 내가 후궁의 아들을 어떻게든 한번 좀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너무 예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광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월권이에요. 단 한 번도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광해군이 조선의 복이고 조선의 빛이오 얘기했던 이 명나라가 갑자기 광해군이 왕이 되는 건 안 되라고 반대까지 하는 거야. 혹시나 중국의 황제인 만력제가 여기 봐라 조선에서도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됐지 않았느냐. 아이 그래서 나도 좀 하면 어때? 나도 좀 시켜볼래? 라는 식으로 전례를 남길까봐 명나라에서 또 그렇게 막 반대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적당히 광해군과 영창대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의 권력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이 광해군은 정말 똥줄이 탄다고 하죠. 완전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만약에 광해군이 정말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봐요. 중간에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세종대왕 형님 있지. 양녕대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러니까 완전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 내가 혹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은 영창대군을 밀어주는 신하들이 막 뜯을 거고 아빠는 아유 뻑하면 야 나 왕하네 아유 네가 해라 하면서 막 계속 괴롭히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조가 저녁 잘 먹고 간식으로 떡 먹다가 떡 먹고 죽었어요. 음. 자, 당연히 광해군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영창대군을 밀어줬었던 신하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마 이 영창대군을 밀어주던 사람들 세력들을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싹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제거하느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네요. 임해군이라고 해서 연산군의 형님도 제거해요. 임해군은 영창대군의 친형인데요. 망나니였습니다. 그냥 망나니가 아니라 진짜 개망나니였어요. 어느 정도로 개망나니였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광해군과 똑같이 임해군도 야 너도 좀 나가서 좀 도와라고 하면서 전쟁 중에 뭐라고 할까 좀 지휘도 맡기기도 했는데 하도 임해군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뺏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이 임해군을 잡아다가 일본군에게 갖다 바쳐요. 아우 너무 못되게 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나니였을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또 이 임해군이 또 영모 비슷하게 막 이렇게 좀 해요. 음모를 꾸민 거지. 물론 그런 실력조차 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자신의 형님인 임해군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쯤에 이제 영창대군이 이제 8살인가 9살 됐는데 아주 꼬꼬마일 때죠. 이 영창대군도 어떻게 할까요? 이 영창대군 아까 얘기했지만 철컹철컹이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유배를 보내요. 자 유배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사약까지 사약은 아니고 말려 죽이죠. 온도를 계속 떼가지고 그 안에서 굶겨서 탈진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영창대군의 엄마 이제 광해군의 새엄마죠. 근데 광해군의 새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처음에 광해군이 그러니까 임목대비가 왔을 때가 18인가 그리고 그때 광해 나이가 23인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나보다 연하야. 참, 이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임목대비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엄마란 말이야. 근데 엄마도 쫓아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조선 사회에서 우리는 뭘 어겼다고 볼 수 있느냐? 효를 어겼네요. 자, 이게 나중에 이 광해군을 끌어내리게 되는 나중에 이 광해군이 공격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광해 스스로 제공한 거기도 하죠. 뭐 임해군, 영창대군, 중립까지는 나의 정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임목대비 어찌되었든 간에 6.25의 나라에서 엄마를 쫓아낸다라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플러스 알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궁궐을 겁나게 지어요. 자,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인경궁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려 5개의 궁궐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 이후에 돈이 없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궁궐 공사 5개를 지어요. 에이 선생님 궁궐 좀 짓는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될 뻔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신하들이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잖아. 전쟁 직후에 돈이 어딨어. 플러스 알파 어느 거 경복궁이 아니라 인경궁이었나? 어떤 궁궐은 청기와 기와장을 파랗게 만들려고 했어.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것도 문제지만 이 청기와의 재료가 되는 게 염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초. 이 염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조선도 조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활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근접전은 분명히 약해. 대신 뭐 쏘고 맞추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이건 일본 애들도 인정해. 그 일본인들의 육박전이라고 하죠. 이 전면전에서의 일본인들은 정말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세우는 여진족들도 감탄할 정도로 근접전에 있어서는 거의 스페셜리스트였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쏘는 거 굉장히 잘하는데
이 염초가 뭐냐면은 화약의 재료야. 이 청결을 만드느라고 화약의 재료를 다 써버리니까 전쟁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궁궐 만들어가지고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해. 화약도 다 써. 자, 참고 삼아서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뭐까지 하느냐? 이걸 팔아요. 공명첩. 자,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름이 비어 있는 족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직을, 명예직을 사고 팔았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을 사고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야, 니네 이거 사가지고 신분 상승해. 자, 그럼 참고 삼아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양반의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세금이지, 세금. 세금을 덜 내는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예 안 내거나. 그럼 조선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메꾸게 하느냐, 또 그거 역시도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다. 신분사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봐봐.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었어. 효도 지키지 않어. 이거 완전 폐륜적인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광해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 거 그어 놓은 거 있죠?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중립 외교 그리고 대동법. 자, 일단 대동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번에는 선생님이 일단 시험 문제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기 때 나 이거 무조건 서술형 나오면 나 이거 무조건 내 대동법 미리 얘기할게요. 그냥 외워.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변화시키고 조선 후기를 버티게 예전에 선생님 한번 얘기해서 멱살 잡고 끌어온 법이 하나 있다. 바로 그 법이 대동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뭐 지금 다룰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해놨는데 그 중에 뭐가 이 광해군 폭군인데 우리가 이 폭군까지 왜 배워야 되느냐? 자, 두 가지 정책이 잘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립외교. 자, 이 중립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예전에 고려 시대도 한번 세워졌었죠. 그래서 뒤에 세워진 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후금이 명나라를 치면서 나라 이름을 명나라를 치기 전이긴 하죠.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금나라, 청나라 같은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명나라와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이 여진족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동안 힘을 굉장히 키웁니다. 후금의 첫 번째 황제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왜 갑자기 후금의 황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
아이고 세상에 누르하치가 기억이 안 나다니 선생님도 머리가 엄청 나빠졌네요. 자 어쨌건 누르하치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요.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 흩어져 있던 이 여진족들을 통일하면서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원의 패전은 명나라로 생각했는데 이 사르우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명나라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벌였던 전쟁인데 여기서 명나라가 대패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명나라냐, 후금이냐. 자, 물론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명나라가 아까 이야기한 이 사르우 전투에 조선 너도 참전해. 너도 참전해서 너네 총 잘 쏘잖아. 총 잘 쏘니까 조총병 좀 보내. 바로 강홍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총대장으로 해서 조선에서 출병을 시킵니다. 병사를 보냈어. 근데 이때 명나라도 정말 엉망이었던 게 군대로 봤을 때는 아직 명나라가 압도적으로 그 수적 우위도 많았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명나라의 그 기병은 모르더라도 보병 그다음에 화력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전투의 내용까지 선생님 설명하지 않을게 되게 한심한 내용들이 많은데 각계격파로 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총병인데 앞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명나라 애들이 미리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조선의 군대 역시도 약 3분의 1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이 여진족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광해군이 판단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대로 명나라와 손잡고 그대로 여진과 싸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 명과도 친하게 지내고 여진족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교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려 시대에 강동 육주를 되찾아왔었던 인물 누군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희의 외교 단판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그때처럼 이 중간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이제 실리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의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야. 첩보전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실 이 사르우의 전투에서 명나라가 이겼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명나라가 패배했다고 하지만 아직 군세는 막강합니다. 그 뒤에 지금 가르치진 않겠지만 그 뒤에 또 명나라가 한번 또 역전을 한번 해서 누르하치가 죽기도 할 정도니까. 그럼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 명나라냐 여진이냐. 하지만 광해는 어떻게 선택을 해? 난 둘 다 좋은 걸. 둘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외교적인 노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립 외교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광해가 어느 정도 영민한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이 사르우 전투에서 군대를 이루니까 명나라가 우리한테 아우 미안하다. 너 아유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막 병사도 보내고 아유 근데 내가 미안해라 해서 온갖 금은 보아라 이런 걸 다 줍니다. 근데 광해는 이거 받지 않아요. 자, 왜 받지 않았을까? 이거 받는 순간 내가 나중에 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거든. 또 만약에 명나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이 받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겠죠. 세상에 공짜라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중하게 우리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진족한테 가서는 야 여진족 알지? 내 맘 알지? 야 누르하치 나 명나라가 우리 멱살 잡고 있어서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명나라 때문에 못하는 거 마음만은 좀 알아줘. 우린 너희랑 다툴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중간에서 굉장히 외교적 수완을 부립니다. 자, 이런 물론 힘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힘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사실 임진왜란 직후에 아주 조선이 박살이 났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줄타기 외교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중립 외교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매금 영창대군 죽이고 임목대비 쫓아낼 때
뭐라고 할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은 정말 잡아다 다 죽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때 누가 희생이 되느냐? 여기 적어놨네요. 능양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의 한 명이고 광해군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동생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집안도 박살나고요. 그리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붕당 중에서 동인 서인 기억날까요? 그동안 임진왜란 이후에 쭉 서인이 쫓겨나 있어서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권에 밀려나 있었던 서인, 그리고 내 동생이 죽어서 열받은 능양군, 더군다나 효를 행하지 않은 행태, 궁궐공사로 인해서 피폐해진 민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결국 광해군을 끌어내려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조가 일으킨 반정이다라고 해서 인조 반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능양군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게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뭐 좀 안타까운 게 있었죠.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섬에 갇혀 있을 정도로 이 중립외교를 지지받지 못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뭐 미리 얘기하겠지만 서인, 동인으로 갈라져 있고 이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질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쪽이 요 북인인데 이 북인조차도 이 중립외교를 지지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이 외교 정책을 펼쳐요.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좀 과하게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궁궐공사 그냥 창덕궁 하나 정도만 지었으면 어땠을까? 어.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조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봤나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생각은 좀 그거 같아. 이 광해군 실록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그 시체 더미를 넘어야 되고 18살의 청년이 나라를 책임지고 내 말 한마디에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돼. 그 책임감, 아버지가 져야 될 책임감을 본인이 책임져야 됐고 더군다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는 당연히 인정받고 뭐랄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왕의 시기와 권력의 시기로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야 광해군이.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왕권 흔들려고 혹은 왕권 찬탈 얘기만 조금만 나와도 정말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이런 광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 왕궁을 지으는 것도 여기다 왕궁을 다 지어놓으면 왕의 정기가 살아날 것이고 왕권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 전쟁과 또 아버지의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권력욕 때문에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분명히 남아있는 왕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역시도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좀 그러한 트라우마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더 훌륭하고 이 문제가 많았던 혹은 힘들었었던 조선 후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꽤나 괜찮은 군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쉬움이 많은 왕이기도 하죠. 지금 선생님이 대동법은 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학기 되면은 바로 독립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대동법도 조금 이제 서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광해군 오늘 우리 광해군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죠. 자, 결과적으로 광해군은 어찌되었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실책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실책들을 많이 했느냐? 첫 번째, 왕자
친척들을 너무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엄마인 임목대비를 쫓아냈다라는 거. 우리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을 저질렀고요. 두 번째, 무리한 궁궐공사를 졌습니다.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잘못하였으나 빛나는 업적도 하나 있다. 바로 중립 외교, 국제 질서 속에서, 이 치열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힘이 없는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던 최선의 방책으로서 이 줄타기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 첩보전을 잘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르겠으면 광해군은 뭐 했다? 중립외교,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요 내용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에는 나머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이제 정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안녕.